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주위에서 강아지 키우는 지인들이 급할 때 가끔 카톡이 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지금 병원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도 아이가 이 정도인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 기력과 식욕 변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너무 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보호자분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이종진. 내과 수의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와야 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을 돌보며 한 번쯤은 병원 가야 하나?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서도 증상을 말씀하시고 괜찮은 건가요? 하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님 더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원에 가장 흔하게 오는 경우를 내과, 외과 각각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입니다. 최근에 온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흥분할 때마다 기침을 해서 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기관 허탈이 의심되더라고요. 기관 허탈은 기관지 협착증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는 건데 호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잦은 기침과 캑캑거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의 잦은 기침이나 캑캑거리는 증상으로 찾아오는데요. 검사해보면 기도 허탈인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피부병이에요. 소형견은 특히 피부병이 많은 것 같아요. 피부병으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심심할 때 발을 너무 핥는다든지 몸 곳곳에 털이 빠져있는 상태인 경우가 흔하죠. 특히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성 피부염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저질환이 여러 가지지만 제일 흔한 기저질환으로는 알러지성 피부염과 호르몬 질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토와 설사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는 참 많은데요. 제 경험상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소화기 자체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소화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서 보입니다. 체중 감소와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신부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데요. 그 외에는 소형견 아이들에게서 심장병이 많아서 건강검진할 때 심청진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자음이 들리면 심장병이 있는 거라 심장병을 진단하고 단계에 따라 내복약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장병인데 발견을 못해서 심장 기능 부전 단계로 넘어간다면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안절부절하고 호흡이 빨라져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심인성 폐수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폐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염도 자주 보는데요. 방광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알러지성 피부염 때문에 생식기를 많이 핥다 보니까 입에 있는 세균이 생식기를 통해 요도, 방광까지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과는 어떤가요? 외과는 수술까지 진행되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오게 된 상황들이 비슷할 때가 많았어요. 외과에 다양한 분야가 있어 나눠보면 크게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분야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외과에서는 혈뇨를 보거나 오줌을 잘 못 산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때 검사해보면 방광결석 또는 요도결석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석을 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수술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증상도 꽤 많은데요. 깽깽이 발을 종종 보이는 경우에 슬개골 탈구인 경우가 많아요. 소형견에게 특히 흔한 증상이라 이런 증상을 보이면 근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리를 아예 들고 있거나 디디긴 하지만 체중을 제대로 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인대가 파열되었거나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에 운이 좋다면 다른 문제 없이 단순히 삐었을 때도 있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경외과에서는 뒷다리를 갑자기 못 쓰고 앞다리로만 걷는다거나 앞다리, 뒷다리 모두 강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경계 질환은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켜볼 필요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는 구취가 너무 심하다거나 치석이 많이 낀 환자들이 주 치료 대상입니다.
어떤 애들은 눈 밑에 피부염이 있는 것 같다, 부종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빨에 치석이 쌓여 잇몸에 치주염이 생겼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니 해당 부위에 농이 찬 치근단 농양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병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증상이 가벼워 심각한지 모르고 오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구토를 하긴 했지만 활력이 좋고 밥도 잘 먹는 아이였거든요. 소화기계에 간단한 문제를 예상을 했었는데 검사해보니 담낭이 파열됐었습니다. 이건 아주 응급 상황이라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보호자님 표현으로는 다 괜찮은데 여름이라 그런가 기력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해주는데 기력이 돌아오지 않아 병원에 데리고 온 아이가 자궁축농증이라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자궁축농증은 자궁 안에서 농이 차는 질환이라 배가 빵빵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님께서 내가 피부를 너무 긁어서 이렇게 피멍이 생겼다 하고 데려오셨는데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었어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혈소판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외과에서는 내과처럼 체중이 좀 빠졌다고 해서 내원했는데 알고 보니 수신증이었어요. 수신증이 뭐냐면 신장에서 오줌이 제대로 배출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응급으로 인공요관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는 식욕이 없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보호자분들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침은 기관어탈, 구토는 신부전 이런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침, 구토 이런 걸 임상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예요. 보통 보호자분들은 기침한다, 구토한다 라는 증상을 보고 찾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시는데 임상증상만으로는 어떤 병인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임상증상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쿠싱일 수도 있겠다고 예상을 하고 다른 임상증상은 없는지 문진한 다음에 필요한 검사들을 차례대로 할 수 있죠. 또는 배가 나왔던가 반복적으로 피부병이 생기는 등 다른 증상으로 왔을 때도 물을 많이 먹진 않는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진 않는지를 여쭤보고 쿠싱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쿠싱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증상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면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가야 한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어서인데요. 증상별로 다 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오늘은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룰 예정이니 실제 각 증상별 내용은 각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신호는 기력과 식욕의 변화예요. 특정 병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아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거든요. 평소와 달리 아이가 축 늘어져 있거나 밥을 거른다면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식욕의 변화는 당연하지만 체중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체중의 변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모호해서 알려드리면 6개월 동안 5% 이상의 변화가 있다면 체중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 변화도 증가와 감소가 각각 다른 신호인데요.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응급질환은 아닐 수 있으나 쿠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이 방치했을 때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에요. 반면 체중 감소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신부전, 종양, 심장병, 당뇨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구토나 설사입니다. 그런데 구토나 설사만으로 어떤 병이 특정된다거나 응급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데 식욕까지 2-3일 넘도록 없다면 이건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응급상황인데 보호자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잇몸이 창백한 경우입니다. 잇몸이 창백하다는 건 빈혈이 심할 수도 있고 잇몸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나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관들이 다 수축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쇼크라고 말하고 응급상황이라 꼭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깨어있을 때가 아닌 깊은 수면 중 호흡이 중요한데요. 수면 중 호흡수는 30회 미만, 편안한 상태로 쉴 때는 호흡수는 40 미만을 정상으로 봅니다. 이 이상으로 빨라졌다면 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신호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은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구토와 설사는 기력도 좋고 식욕이 괜찮다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과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먹는 등 단순한 식이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전제 조건은 기력이 좋고 식욕이 좋은데 어떤 증상이 있다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기력도 좋고 식욕도 있는데 아이가 덜덜 떨어요. 이런 것들이요. 기력과 식욕의 변화가 없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을 언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워낙 다양한 증상들과 질환이 있다 보니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상과 질환이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니까 각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각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